지난해 연말 각종 행사 때마다 백화점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실제 신세계와 현대, 롯데백화점 등 국내 백화점 3사의 매출은 전년 대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백화점들의 매출 선전이 말해주듯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구간의 지출은 월 평균 7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나 껑충 뛰었습니다. 전체 가구의 평균 지출은 5% 남짓 증가. 유일하게 지출을 줄인 건 소득 하위 20%에 해당되는 1분위 가구였습니다. 이들 1분위 가구의 가계 지출은 월 평균 14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5% 줄었습니다. 서민들이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맨 건 고물가 속의 실질 임금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1년 전보다 1.1%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위 계층은 소득하고 소비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상위 계층은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좀 덜 느는 하위 계층의 소득이 안 나는 거는 내수를 위축시키는 이런 경향들이 보통 있다라고는. 가구당 월 소득은 전체 평균 3.9% 올랐지만 빈부에 따른 소득 격차는 컸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0만 원에 달한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117만 원에 머물러 상하위 가구의 월 소득 격차가 10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금융자산이 많아서 이자가 올랐을 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자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일 수가 있거든요.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은 117만 원, 평균 지출은 147만 원으로 매월 적자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소비 시장은 뚜렷하게 양극화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로 붐비는 서울 강남의 한 커피 전문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한 잔에 2,000원입니다. 스타벅스에 비해 크기는 거의 2배인데 가격은 반도 안 됩니다. 1시간 동안 150잔 넘게 팔렸습니다. 스타벅스나 이런 데 많이 이용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돼서 그래서 좀 저가 커피를 찾게 됐어요. 한 잔에 1,000원에서 2,000원 하는 메가나 컴포즈 커피 같은 저가 브랜드들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 잔에 3,000원 정도 하는 중가 브랜드인 매장수 국내 1위 이디야 커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한 잔에 8, 9,000원 하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이 속속 한국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 블루보틀은 물론 티몰튼, 다시아 커피, 인텔리젠시아가 곳곳에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시장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는 겁니다. 고물가 시대, 가격 민감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0원 초저가 마케팅으로 유명한 다이소. 2019년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뒤 무섭게 성장해 지난해 3조 4,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 앱 알리와 테무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알리 앱 사용자는 쿠팡에 이어 2위, 테무는 지마켓을 제치고 4위에 올랐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초고가 사치품 시장도 화랑입니다. 한 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하는 고가 유모차가 1년 사이 매출이 25% 늘었습니다. 패딩 한 벌에 200만 원 하는 아동복 브랜드도 10% 매출이 뛰었습니다. 사치품 브랜드는 반려동물 쪽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침대는 1,200만 원, 캐리어는 490만 원, 옷이 133만 원, 하네스가 77만 원입니다. 소비에서 중간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용은 좀 늘 수는 있는데 그것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제가 많이 이제 단절이 돼 있고 양극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낙수 효과라는 게 지금 일어나는 통로가 굉장히 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고물가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소득 하위 10%는 분기마다 50에서 60만 원씩 적자가 납니다. 반면 상위 10%는 400에서 500만 원씩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1분위 소득자들의 가계 수지를 보게 되면은 적자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적자인 상태라는 것은 그만큼 어쨌든 소득보다는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근데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을 줄일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활 필수적인 비중이 크거든요. 이런 양극화는 아파트 같은 자산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2022년 11억 원까지 치솟았던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7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인 곳도 있습니다. 한남동 나인원 206제곱미터는 2달 전 9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3년 전보다 오히려 40% 넘게 올랐습니다. 길 건너 한남더일 235제곱미터 아파트도 95억 5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부자들은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타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산의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고 나서 집값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뛰기 시작하니까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산이 많아졌을 거고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산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당시에도 보면은 백화점의 매출액은 늘었거든요. 반면에 마트의 매출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의 양극화가 자산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거죠. 벌어진 자산 격차. 이제 소비 시장까지 양쪽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700만 자영업자들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중산층. 그 두텁던 중산층의 위기는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산층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이전에 보면은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중산층이야, 중산층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였는데 지금은 그 중산층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중산층으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어지면은 사회의 모든 것들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없다라는, 정치라든지 국가에도 이런 것들을 안 해준다라는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